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픈 진짜 이유 3부작 몰입형 오디오북 제2부 자기 비판의 함정 나는 왜 나에게 가장 가혹한가 들어가며 제2부를 시작하며 제1부에서 우리는 애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첫 번째 관계가 이후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 제2부에서는 그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아픈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는 가장 험난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역시 나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이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온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진화적이며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제1장 자기 비판의 신경과학 1-1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자기 참조적 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신경과학자들이 fMRI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뇌의 특정 영역들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L라고 합니다.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3가지입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 미래를 걱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자 매슈 킬링즈워스와 데니얼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47%를 현재가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부정적인 자기 참조적 사고,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반추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2 반추는 왜 그렇게 중독성이 있는가? 우리의 뇌에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에 더 강하게, 더 오래 반응하도록 진화된 뇌의 특성입니다. 신경과학자 리켄슬리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뇌는 부정적 경험에는 벨크로 찍찍이처럼 달라붙고 긍정적 경험에는 테플론 비접착 코팅처럼 미끄럽다라고. 왜 이렇게 설계되었을까요? 진화적으로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저 소리가 사자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도망친 조상이 그냥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한 조상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편향은 종종 우리의 적이 됩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반추로 이어질 때 뇌는 그 생각을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여 계속해서 되씹게 됩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부정적 자기 평가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2장 자기 비판의 발달적 뿌리 2-1 자기 비판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 비판의 목소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배운 것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연구들은
자기 비판의 내면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비판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들이 내면화되어 나중에는 외부의 목소리 없이도 스스로 그 비판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자기 비판 수준은 어린 시절의 비판적 양육 환경, 완벽주의를 요구받은 경험, 조건적 사랑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랑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왜 형 언니처럼 못하니? 이 정도면 내가 노력을 안 한 거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뇌에서는 나는 본질적으로 부족한 존재다라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E-2 내면화된 비판자. 심리학자 존 로버트 순잔 라버천과 레스 그린버그는 이 내면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면화된 비판자 인터널라이즈드 크리틱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내면의 비판자는 원래 보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비판받을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를 먼저 비판함으로써 외부의 더 큰 비판이나 거절을 피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쁘게 평가하면 남들이 나를 실망시킬 기회를 주기 전에 내가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취약한 아이가 불예측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영리한 적응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비판자는 이미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났는데도 계속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제3장 수치심 자기 비판의 해결료. 3-1 죄책감과 수치심의 결정적 차이. 죄책감 길트와 수치심 쉐임은 종종 같은 것으로 취급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매우 다른 경험입니다. 브렌 브라운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두 감정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죄책감은 나는 나쁜 일을 했다의 did something bad입니다. 이것은 특정 행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죄책감은 실제로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했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의 am bad입니다. 이것은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 우리는 나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고 고쳐질 수 없고 알려지면 거절당할 것이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변화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치심은 숨음, 공격성, 마비의 세 가지 방어 반응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3-2 수치심의 신경생물학. 신경과학적으로 수치심은 우리의 위협 반응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심리학자 폴 길버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을 경험할 때 뇌는 사자를 마주쳤을 때와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며 신체는 투쟁 도피 동결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 즉 합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영역은 기능이 저하됩니다. 다시 말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자기 비판이 심할 때 해결책을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뇌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3-3 수치심의 전염성.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수치심의 전염성입니다. 수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 수치심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비판, 비난, 조롱, 차별의 형태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더 어린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가정에서 수치심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
이런 패턴들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치심의 반대도 전염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 엠퍼시입니다. 누군가가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에 진정한 공감을 받으면 수치심은 힘을 잃습니다. 제사장, 자기 연민의 과학 차이를 만드는 것. 4-1. 자기 연민은 자기 위안이 아니다.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을 나약함, 자기 합리화, 혹은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하면 발전하지 않지 않아?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크리스틴 네프 박사를 비롯한 심리학자들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이 오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더 높은 책임감, 더 강한 성장 동기, 더 낮은 두려움 기반 회피를 보입니다. 자기 비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비판은 실패를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위협 앞에서 뇌는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방어 모드에서는 학습과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기 연민은 실패를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위협 반응이 아닌 안전 상태로 들어가고 이때 비로소 진정한 학습과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4-2. 자기 연민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크리스틴 네프 박사는 자기 연민을 세 가지 요소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친절 셀프 마이너스 카인드너스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고통에 대해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고 따뜻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좋은 친구에게 대하듯 자신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통적 인류성 커먼 휴머니티입니다. 고통과 실패가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다는 인식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의 mindfulness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세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김, 이런 고통은 모든 인간이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공통적 인류성, 자신에게 따뜻하게 반응하는 것자기 친절.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3-3. 옥시토신과 자기 연민의 신경과학. 자기 연민을 실천할 때 뇌에서는 실제로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폴 길버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고 돌보는 태도를 취할 때 포유류의 돌봄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시나크서토선이 분비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며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연민은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을 실제로 조절하는 생리학적 개입입니다. 자기 비판이 사자를 만난 것 같은 반응을 만든다면 자기 연민은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 같은 반응을 만듭니다. 제5장 완벽주의 자기 비판의 또 다른 얼굴. 5-1 건강한 완벽주의 vs 건강하지 못한 완벽주의. 완벽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취업 면접에서 저의 단점은 완벽주의라서 일을 너무 꼼꼼하게 한다는 점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완벽주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폴 휴잇과 고든 플랫고던. 플랫의 연구는 두 가지 유형의 완벽주의를 구분합니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 셀프 마이너스 오리엔터드 퍼펙셔니즘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와 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처방된 완벽주의 소셜리 프리스크라이브드 퍼펙션이 점는 타인이 나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당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완벽주의입니다. 이것은 불안, 우울, 번아웃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완벽주의는 후자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는 믿음. 이것은 완벽함을 향한 추구가 아니라 불완전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O-2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역설. 완벽주의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결과는 곧 나는 실패자라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확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회피 자체가 또 다른 자기 비판의 재료가 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 시작하지라는 새로운 자기 비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은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는 믿음을 서서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6장 자기 대화 내 안의 목소리를 바꾸는 방법 6-1 자기 대화의 힘 우리는 하루에 평균 6만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그중 약 80%가 부정적인 내용이며 약 95%는 어제 했던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내적 대화는 단순한 생각의 흐름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내적 대화가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실제로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서 나는 형편없어라고 반복하면 뇌는 누군가가 실제로 그 말을 들려주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6-2 3인칭 자기 대화의 놀라운 효과 심리학자 이단 크로스 이선 크로스의 연구는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준 자신의 이름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언어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압도되는 것을 줄이고 더 지혜롭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6-3 자기 비판의 목소리를 알아채는 연습 변화의 첫 단계는 인식입니다. 자기 비판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채는 연습입니다. 다음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으로 인식하세요.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입니다. 둘째, 그 목소리가 어떤 톤인지 알아채세요. 날카롭고 가혹한가요? 차갑고 무시하는 톤인가요? 이 목소리가 어린 시절 누구의 목소리와 닮았나요? 셋째,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말해줄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반복을 통해 배웁니다. 자기 친절한 반응을 반복할수록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기본값이 됩니다. 제7장 비교 왜 비교는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가 7-1 소셜 비교 이론 1954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리안 FESTINGER는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를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경향입니다. 상향 비교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과의 비교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질투심과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하향 비교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과의 비교는 일시적인 안위를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방해합니다. 7-2 소셜미디어와 비교의 진화. 소셜미디어 시대에 비교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진 트웬지진 TWENGE와 조나단 하이트 자너선 HAIDT의 연구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이 특히 10대들의 정신, 건강 문제 증가와 시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하이라이트 릴과 자신의 비하인드, 신비하인드 더 신즈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과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좋아요와 팔로워라는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제1부에서 이야기한 사회적 소속감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소속감, 더 안전하다는 뇌의 연산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7-3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기.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권장하는 가장 건강한 비교의 기준은 과거의 나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어떤가. 이것은 성장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치 명확화 밸류즈 클래리피케이션가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남과의 비교는 덜 중요해집니다. 제8장 실천 자기 연민을 일상으로 가져오기. 8-1 자기 연민 일시 정지 기법.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개발한 자기 연민 일시 정지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 브레이크 기법을 소개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마음 챙김. 지금 나는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힘든 순간이다. 두 번째 단계 공통 인류성. 고통은 삶의 일부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세 번째 단계 자기 친절.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 이 기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실천할 때 자기 비판을 줄이고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키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8-2 몸을 통한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몸을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거나 자신을 가볍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위협 반응이 감소합니다. 뇌는 터치가 타인으로부터 오는지 자신으로부터 오는지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힘든 순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지금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 이건 지나간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행동이 극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합니다. 마치며 제2부를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는 자기 비판이라는 험난한 영역을 걸었습니다. 자기 비판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신경학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수치심이 우리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신경과학적 기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면 그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방식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적으로 대하는 대신 편에 서주는 것,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것.
제3부에서는 감정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지, 그리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왜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